또 제 방송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좋아요, 알람, 구독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의 주제, 미국 통계 발표에 일본 수출 규제가 한국 삼성전자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현재 상황, 오히려 일본 반도체 줄도산 매각, 전자왕국의 몰락이란 주제로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조사업체 가트너가 발표하는 세계 반도체 기업 상위 10곳 이름에서 2018년 일본 기업 이름은 사라졌습니다. 정말 겨울왕국도 아닌 전자왕국이라고 불리던 일본의 반도체 산업이 제대로 무너졌는데요. 오늘도 일본 반도체 업체가 무너져 내리는 시원한 소식 저와 함께 좀 더 알아보시죠. 일본 전자업체 파나소닉이 결국 한국에게 치이고 밀려 반도체 사업에서 철수를 합니다. 1952년 네덜란드 필립스와 합작해 반도체 사업에 진출한 지 약 67년 만에 백기투항을 한 것인데요. 1990년 전후로 세계를 석권했던 일본 반도체의 몰락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역사와 사례가 생겨버렸네요. 한국에게 진 것이죠. 우선 일본 언론인 니온게이지아의 신문에 따르면 파나소닉이 적자가 계속되고 있는 반도체 사업을 접고 성장 분야에 집중 투자하는 방향의 구조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사실상 한국에 밀려 사업을 포기한 것과 다름없는 상황인데요. 파나소닉은 적자에 시달리던 이 반도체 사업을 재건한다는 목표였지만 미중 무역 막찰에 따른 이 판매 부진과 한국의 반도체 생산성과 공정 난이도 벽을 도저히 넘을 수 없다는 판단과 그 이유로 결국 비즈니스 영속성 포기로 이어졌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현재 몰락하고 있는 이 일본의 파나소닉은 반도체 제조 판매 자회사인 파나소닉 반도체 솔루션의 주식을 대만 반도체 업체인 누모톤 테크놀로지에 매각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율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또 이스라엘 반도체와의 합작사인 파나소닉 타워재즈 세미컨덕터도 판매를 할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니온게이지아의 신문은 파나소닉이 2020년 6월까지 반도체 자회사의 주식 전부를 2억 5천만 달러에 매각한다고 전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또 일본의 한 축을 이루던 반도체 회사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하나하나 야금야금 사라지다 보면 나중에 일본은 반도체라는 어떤 한 산업 영역에 앞으로 아예 도전할 수 없는 결과까지 초래하게 됩니다. 사실 파나소닉이라고 하면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소니 다음으로 최고의 전자업체로 여겨지던 회사인데요. 특히 우리나라 전자산업 종사자 분들께서 직접 일본에 가서 배워오고 싶어할 정도로 기술력의 격차는 상당했었습니다. 실제 파나소닉은 1952년 네덜란드 필립스와 합작회사를 설립해 반도체 사업에 진출한 뒤 1990년을 전후해 반도체 매출에서 세계 상위 10개 기업에 들어가 정도의 위상을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한국과 대만 반도체 업체와의 경쟁에서 밀려 시장에서 오랜 기간 동안 고전해 왔고, 미중 무역 마찰을 배경으로 자동차용 반도체 판매가 부진하면서 매각을 결단하게 된 것이죠. 파나소닉 세미컨덕터 솔루션즈의 2018년 회계 연도 매출은 922억엔, 영업이익은 235억엔, 적자였습니다. 2019 회계연도에서는 반도체 부문에서 흑자를 본다는 목표가 있었으나 미중 무역 마찰에 따른 수요 감소로 흑자를 발할 수 없게 되자 매각을 결정한 것이죠. 현재 파나소닉의 몰락을 보여주는 모습은 당장 방금 말씀드린 반도체뿐만이 아닙니다. 파나소닉은 지난 21일 채산성이 나빠진 액정 패널 생산도 2021년까지 중단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구조조정을 아주 본격화하고 있는데요. 일본 반도체 업체는 한때 세계 시장을 석권했습니다. 시장조사 업체 IC인사이츠에 따르면 일본의 세계 반도체 시장 점유율은 1990년에 49%, 약 50% 수준이었을 정도로 반독점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하지만 투자 판단의 지연과 적기 구조 조정에 실패하고 삼성전자를 앞세운 한국과 대만 기업의 공세에 밀리면서 2018년에는 7%까지 그 점유율이 급락했습니다. 자,
파나소닉뿐만일까요? 미국 시장조사 업체 가트너가 발표하는 세계 반도체 기업 상위 10곳 이름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8년 일본 기업 이름은 사라졌습니다. 2019년도에도 당연히 사라지겠죠. NEC와 히타치 제작소가 설립한 D램 반도체 업체 엘피다 메모리는 2012년 파산했죠. 또 히타치와 미쓰비시, NEC가 힘을 합친 르네사스 일렉트로닉스도 현재 큰 적자에 시달리면서 공장 가동을 중단하네 만회하면서 어떻게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르네사스 테크놀로지는 올해 1월부터 9월 영업 적자로 돌아선 회사입니다. 르네사스 일렉트로닉스도 제가 곧 속 시원한 소식 전해드릴 날이 멀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도시바의 메모리 반도체 사업도 한미일 연합에 넘어갔죠. 그나마 일본 내에서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은 세계 이미지 센서 시장의 약 50%의 점유율을 갖고 있는 소니 정도라면서 한때 세계 반도체 시장을 석권한 일본이 한국과 대만에 밀려 경쟁력을 잃었다는 것이 팩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본이 무너져 내리는 가운데 또 우리나라 최고의 디스플레이 업체들에겐 아주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최근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인 이 BOE와 관련된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아이폰용 OLED 패널 테스트에 들어갔고 실제 애플이 내년 아이폰 OLED 패널을 삼성 혹은 LG 디스플레이가 아닌 중국 BOE를 선택할 확률이 높을 것이다 라는 것이 업계 예측이었는데요. 하지만 제가 과거부터 이 BOE와 관련된 이슈는 분명 화웨이 메이트 시리즈에서 나타날 것이고 애플은 이 사태를 보고 중국 BOE의 OLED 패널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 결국 적중했네요. 내년 아이폰 OLED 패널을 또 우리나라 업체들이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차세대 아이폰용 OLED 패널 공급은 우리나라 디스플레이 업체들의 동무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가 내년 가을 출시 예정인 아이폰 신모델의 OLED 디스플레이를 공급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는데요. BOE가 중국 정부를 뒤로 해서 천문학적인 금액을 투자해 수율이 어떻든 품질이 어떻든 규모의 경제로 우리나라 OLED 패널 공급을 깨보려고 했지만 결국 기술 격차의 벽에서 무너졌다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최근 화웨이 폴더블 폰인 메이트 X 시리즈에서 중국 BOE 패널에 문제점이 엄청나게 부각이 되면서 우리나라 OLED 패널과 비교를 딱 해봤을 때 품질적으로 굉장히 뒤처지는 모습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애플도 결국 이에 동의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아무리 테스트를 해서 뭐 단가를 아이폰 단가 높잖아요. 이거 단가를 좀 해가지고 낮춰본 다음에 영업이익을 높여보고 싶었지만 결국 중국 거를 쓰면 그게 안 되는 것입니다. 물어줄 게 더 많다는 것이죠. 내년 가을에 출시될 아이폰 10 모델에는 5.4인치, 6.1인치, 6.7인치 등 3개 종류의 이 OLED가 탑재될 계획인데 삼성 디스플레이는 내년 아이폰용 OLED 3종 가운데 5.4인치와 6.7인치 패널에서도 터치 일체형 플렉서블 OLED 패널을 단독 납품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 터치 일체형 패널이라는 것은 패널 내부 방막 공정 전에 터치 센서를 구현을 한 다음에 방막 봉정 공정을 진행하게 되면 터치 일체형 패널이 되는데요. 이럴 경우 별도의 필름을 사용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원가 절감을 통해 큰 이익을 개선하고 디스플레이를 또 더 얇게 만들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실제 디스플레이 공부를 해보신 분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만한 삼성 디스플레이의 Y옥타 이 기술이 바로 터치 일체형 OLED 기술이고 상용화에 성공한 기술이죠. 그리고 실제 상용화에 성공하고 대량 생산까지 가능한 업체가 현재 삼성 디스플레이밖에 없기 때문에 터치 일체형의 OLED 장점이 굉장히 큰 만큼 두 가지 종류의 패널을 삼성 디스플레이에 주문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 사이즈의 패널은 삼성과 LG가 동시에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6.1인치의 경우 터치 일체형 방식이 아닌 기존 필름 부착 방식으로 생산이 되는데 삼성 입장에서는 단독 납품하고 싶겠지만 발주자 입장인 애플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제품 수급 안정 차원에서 6.1인치 OLED를 필름 방식으로 LG 또한 선택한 것으로 보이네요. 실제 BOE는 아이폰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는 하고 있지만 6.1인치 OLED를 공급할 가능성이 제기되어 왔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개발 속도, 수율 문제, 품질 문제 등으로 까다롭기로 유명한 애플의 조건을 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기 때문에 2020년
패널뿐만 아니라 특히 터치 일체형 OLED 패널 기술 쪽에서는 삼성을 따라잡기엔 기술 격차가 너무 많이 나는 상황이기에 앞으로도 삼성 디스플레이의 터치 일체형 OLED 패널 독주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LG 디스플레이는 올해 출시된 아이폰 11 프로 맥스 모델부터 애플의 OLED를 납품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앞으로 애플의 후속 모델에서 LG 디스플레이 자, 곧 있으면 천안함 폭침 10주기가 다가옵니다. 민간 각계각층에서 추모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지만 정작 정부와 군에서는 쉬쉬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어서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는 26일 천안함 폭침 10주기를 맞아서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질 예정이었던 추모 행사가 역대 최소 규모로 축소되고 정부의 관심사에서도 배제되는 등 수모를 겪고 있습니다. 당초 천안함 재단은 올해 천안함 폭침 10주기를 기념해서 역대 최대 규모로 행사를 준비해왔으나 감염 확산에 따른 대규모 행사 취소 분위기와 정부의 무관심으로 역대 최소 규모의 단촐한 행사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더욱 가관인 것은 정부 주관 부처인 보훈처의 태도입니다. 정부 소식통은 24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올해 국가보훈처 업무보고에서 청산리, 봉오동 전투 100주년,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등 이야기는 나왔지만 천안함과 연평도는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라면서 최근 감염 확산도 행사 축소의 원인이기는 하지만 천안함과 연평도 희생자를 추모하는데 정부가 관심이 없어 보인다라고 토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손정목 천안함 재단 이사장은 지난 13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군 통수권자가 임기 첫 해에는 외국 순방, 작년에는 지방 일정으로 서해 수호의 날이나 천안함 폭침 추모식에 단 한 번도 참가하지 않았다라면서 임기 절반을 넘긴 만큼 올해는 꼭 참석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현 정부 국방부에서 천안함은 거론조차 터부시되는 금기의 단어처럼 인식되고 있다는 것이 일선 장병들의 전언입니다. 특히 한 장교는 해군 내에서 천안함 추모에 대해 발언하는 것조차 좌천 대상이 될 수 있어서 쉬쉬하고 있다라고 전했는데요. 우리를 침략하고 전우의 목숨을 앗아간 적에 대한 적개심도 전우에 대한 추모도 가로막는 군대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개탄스럽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천안함 순국 장병의 명복을 빌며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3월 26일 하루만큼은 경건한 마음으로 우리의 바다를 지키다 산호하신 순국 선열들의 넋을 기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슬픕니다. 3월 26일 이제 다가왔는데요. 3월 26일 밤 9시 30분 천안함이 폭침되었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해군의 분위기는 천안함 10주기를 기념해서 뭔가 큰 어떤 그 행사를 하자라고 할 수가 없는 분위기입니다. 왜냐? 그러면 눈치 없는 놈 아니야? 좌천 이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겁낸다 이겁니다. 그 누구도 천안함 관련한 행사 10주기 행사 하자라는 소리를 못하는 분위기다 이겁니다. 도대체 이 나라 이 군대가 어쩌다 이렇게 됐습니까? 정말 한심하기 이를 데 없는데요. 자, 이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리멤버 772 천안함 10주기 뭐 이런 그 그림들이 보이는데요. 이게 천안함 재단에서 제작을 해서 해군 정원공보실에 부탁을 해서 아마 홍보를 하는 그런 그 천안함 챌린지라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이제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같은 SNS 개인 SNS의 프로필 사진으로 이 천안함 챌린지를 하는 모양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너무 조금 슬픕니다. 그렇게 해군이 아주 주도가 되어서 해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정말 이 정부 그리고 국방부 장관 이들의 눈치 때문에 해군 참모총장이 또는 해군 수뇌부가 천안함 10주기를 성대하게 하지 못하다 하더라도 이 정도 챌린지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제 휴대폰에 해군 장교, 장성들 전화번호 수백 개가 있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천안함 챌린지의 존재를 알고 오늘 이 기사를 준비를 하면서 제 휴대폰에 저하고 전화번호를 주고받은 사람들 중에서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들을 전부 검색해 봤습니다. 해봤더니 이제 해군 딱 해서 딱 검색을 해봤더니 해군 참모총장 한번 보실까요?
자, 이분이 해군 참모총장이고 여기가 현재 이 해군 참모총장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입니다. 천안함 챌린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현재 수백 명의 해군 장교들, 장성들 중에서 과연 몇 명이나 하고 있을까? 전부 검색을 해봤더니 불과 몇 명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그 하고 있는 사람들도 전부 해군 본부 정훈 공보실, 즉 공보 장교들이었습니다. 왜냐? 천안함 재단이 이제 부탁을 했으니까 그렇게 같이 했겠죠. 해군 장교들 중에서도 정훈 공보실 장교들, 공보 장교들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슬픈 것은 이 해군 참모총장뿐만 아니고 해군 참모총장 한 달 있으면 옷 벗어요. 과연 합참의장으로 갈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으나 합참의장으로 가고 싶어서 윗선의 눈치를 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그대로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해군 참모총장이 안 하고 있으니 해군 수뇌부 그 누구도 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해군작전사령관 제가 전화번호 몰라서 못 받습니다. 작년 해군작전사령관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해군본부에 있는 많은 투스타들, 함대 사령관들 안 하고 있어요. 저희 수많은 전화번호 중에서 제 전화번호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 중에서는 해군 장성 중에서 단 한 명 해군본부 감찰실장인 유재만 준장 딱 한 명만 이 천안함 챌린지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훈공보실 공보장교 외에 그 외에 나머지 장교들 중에서 영관급 장교 중에서 딱 한 명, 잠수함 장교 중에서 조모 대령 딱 한 명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해군의 현실입니다.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들이 이러면서 내가 해군이다, 나 여러분들 지켜주겠다 라고 할 자격 있습니까? 참모총장부터 이러고 있는 군대 이러면서 천안함을 기억해 주세요. 천안함 때 우리 정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소리 할 수 있습니까?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따라갑니다. 참모총장 천안함 챌린지를 하고 있는 이 마당에 천안함 재단에서 이런 것들을, 이 사진들을 배포를 하면서 부디 SNS 대문 화면으로 써주세요 라고 했는데 그 천안함 재단 이사장 누굽니까? 아까 저도 사실 지금 알았습니다. 손정목 이사장이라는 분인데 해군 중장 출신입니다. 지금 이 참모총장의 한 7회 선배 정도 되는 분입니다. 선배가 재단 이사장으로 있는 그 재단에서 하면은 해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선배 아니라고 하더라도 천안함이 어디 뵙니까? 그 46명의 용사 그리고 그들을 구조하러 들어갔다가 같이 산환 한주호 준이 해서 47명의 용사 누굽니까? 해군입니까? 공군입니까? 정신 차리세요. 10년 전 2012년 6월달 저는 똑똑히 기억합니다. 그때 서해교전 제2연평해전 10주기, 그래서 2002년 6월 29일 날 북한의 기습 공격으로 참수리 357 정이 침몰했습니다. 여러분들 연평해전 영화 보셨을 겁니다. 그 10주기 되는 2012년 6월 29일 해군은 그 참수리 357 윤영아 정장을 비롯한 6명의 전사자 이름을 딴 윤영아함을 비롯한 6척의 미사일 고속정들, 동해, 서해, 남해 흩어져 있던 그 6척을 전부 서해 평택으로 모아서 대규모 무력 시위를 했었습니다. 그때 참모총장이 제 기억으로는 최윤희 해군 참모총장이었어요. 나중에 합참의장이 됐죠. 그랬는데 지금 그보다 8배 정도나 많은 사망자를 낸, 전사자를 낸 이 천안함에 대해서 이렇게 넘어가는 이 해군 수뇌부는 도대체 어느 나라 해군입니까? 정신 차리세요.
이런 모습들 보면 정말 해군 도와주고 싶은 마음 전혀 없습니다. 안타깝습니다. 4월 달에 장성 인사 때 이분이 그냥 전역을 하실지 더 위로 올라갈지는 모르겠으나 정말 슬픕니다. 그리고 현재 해군 수뇌부들 그러지 마세요. 부끄러운 줄 아세요. 다음 소식입니다. 대규모 감염 확산으로 큰 혼란에 빠진 북한의 마스크 착용 금지령이 내려졌습니다. 주민들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이 중대한 시국에 마스크를 벗으라 명령한 사람은 다름 아닌 최고 존엄이었습니다. 김정은이 최근 군 간부들에게 돌연 마스크 착용 금지를 지시하고 나서서 군이 크게 동요하고 있다고 데일리 NK가 23일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북한군 내부 소식 등을 인용한 보도에서 김정은이 지난 20일 서부전선 대연합부대 포격 대항 경기 현진 시도 직전 전쟁에서 승리를 이끌 장수들이 비루스가 무서워 마스크를 쓰고 있어야겠냐 라면서 군대부터 앞장서 강인한 모습을 보여준다 라면서 마스크 착용을 금지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12일까지 진행된 합동 타격 훈련에서 김정은을 수행한 군인들은 모두 마스크를 착용했지만 지난 20일 서부전선 포사격 훈련 때는 김수길 총정치국장과 박전청 총참모장을 비롯한 모든 수행원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고 이는 21일 전술 유도무기 시범 사격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북한군은 크게 동요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경경비대를 중심으로 감염자와 사망자가 급속도로 확산되는 가운데 김정은이 감염 확산을 막을 생각은 하지 않고 마스크 착용을 금지시키는 정신 나간 짓을 하고 있다는 우려와 불만이 확산되고 있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 바이러스가 비말 감염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마스크 착용이 필수라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마스크를 벗으라는 김정은의 지시는 사실상 장병들을 감염과 죽음 앞에 내모는 것이어서 이번 조치가 군부의 동료와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김정은 옆에 지금 아무도 마스크 안 차고 있는데 이러다가 침 좀 튀어가지고 감염 좀 되었으면 좋겠네요. 자, 북한군이라고 해서 정보가 다 차단이 돼서 마스크 안 쓰고 있어도 이런 전염병 감염 안 된다라고 확신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마스크 써야 된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김정은의 한마디로 인해서 전부 마스크를 벗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지만 누가 뭐라고 하니까 공무원들 아무도 마스크 안 쓰고 있다가 또 누가 뭐라고 하니까 또 다 쓰고 있다가 이런 황당한 짓거리들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는 더 하겠죠. 그래서 내 생명을 이렇게 좌지우지할 수 있는 명령을 부당한 명령을 함부로 내리면 당연히 불만이 고조되겠죠. 지금 최근에 여러 가지 부정부패 비리 척결 관련해서 먹고 살 수 있는 돈은 주지 않으면서 비리는 저지르지 마 그러면서 완전히 지금 탈탈 털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전염병 관련한 이런 생명과 관련한 이런 불만까지 또 겹쳐진다면 북한군의 불만은 김정은에 대한 불만은 더욱 커질 겁니다. 저는 이참에 불만이 완전히 폭발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과연 북한군들 어디까지 임계점일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합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방위사업청이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를 부정당 업자로 지정해서 공공기관 입찰 제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비현실적인 이번 제재를 비판하면서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이 한국항공우주산업의 1년 9개월 공공기관 입찰 참가 제한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카이는 즉각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해서 행정처분 집행정지 처분을 받았는데요. 이번 사태를 놓고 전문가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한국항공우주산업이 부정당 업자로 지정된 것은 원가 부풀리기와 업무상 횡령, 채용 특혜와 사문서 위조 행사 등 17건인데요. 일부 사안들은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었지만 카이와 업계에서는 이번 처분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사문서 위조 행사 부분에 있어서의 시험 성적서 위조 문제입니다. 시험 성적서는 카이의 주요 부품을 납품한 협력업체들의 시험 성적서가 위조됐는지 여부를 카이가 충분히 확인하지 않아서 관리감독 부실의 책임을 묻는 부분이었습니다. 업계에서는 한국군 수요에 한정된 이 한국형 무기에 들어가는 부품들의 시험 성적서를 협력업체가 자비를 들여 받는 것이 부당하다라는 입장입니다.
수백만 원짜리 부품을 납품하는데 필요한 시험 성적서 한 장을 받는데 수천만 원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제재는 카이는 물론 한화 디펜스 등 다른 업체들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건강한 방위 산업 구조를 만들고 방산 비리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기 위해서 기존 방위 사업 관리 제도와 무기 획득 정책 방향성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라는 지적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이거 이제 이런 그 방산업체의 주장이 맞는 부분도 있고 그래요. 뭐냐면은 여기서 지적되고 있는 게 이제 시험 성적서 위조인데, 우리 이런 이제 카이, 뭐 한화 디펜스 이런 업체는 방산업체 중에서 이제 아주 초대형 메이저 업체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기에 납품하는 협력업체들이 많이 있어요. 그 협력업체들은 뭐 견실한 중견기업도 있겠지만 또 개중에는 중소기업조차도 안 되는 정말 이 가내수공업 정도 되는 그런 규모의 업체도 있어요. 이를테면 고무링 같은 거, 어떤 부품에는 고무링 같은 이런 게 좀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좀 기억나는 건데요. 그 업체가 이 모 방위산업체에 그 고무링을 몇 개를 납품을 하는데, 그게 이제 그 무기 체계를 정비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링이에요, 고무링. 근데 그 몇 개를 납품하는데 방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기품원에서 이 시험 평가를 하려면은 수천만 원의 평가 비용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고무링 몇 개 납품하는데 수천만 원의 평가 비용이 들면 그 고무링 가격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 업체에서 그 평가 비용을 내야 되니까 그 평가 비용을 엎쳐서 고무링 한 30만 원어치 납품하는데 수천만 원어치 평가를 엎으면 고무링 하나가 예를 들어서 300원이면 될 것이 그게 30만 원, 300만 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이 방산업의 현 주소예요. 그래서 뭐 지난번에 100만 원짜리 USB 이런 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이제 다 포함되어 있는 건데, 이거 사실 잘못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정 규모 이하의 이 납품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을 좀 간소화한다든지 뭐 이런 절차가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그러면 지금 저는 이런 걸 보면서 그동안 국회에 군인 출신들 국방위원들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도대체 그 사람들 뭐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희한하죠. 그래서 이번에 지금 그 야당 할 것 없이 비례대표에 그 위성정당 비례대표에 군 장성 출신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그분들 좀 이거 개선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걱정되는 것이 그분들이 이제 이런 전력 분야를 했던 분들이 아니고 둘 다 이제 작전 분야를 했던 그런 분들이 돼서 이런 분야를 얼마나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이런 거 좀 개선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카이가 저지른 이 17가지 비리 중에서는 채용비리, 요새 채용비리 때문에 이 야당 국회의원들 막 잡아가고 완전히 뭐, 그래서 이번에 국회의원 출마도 못하고 다들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뭐 결국 뭐 대법원에서 무죄 나오고 이제 그런 분도 있었지만 어쨌든 그랬지 않습니까? 이 채용비리는 이 정부에서 완전히 때려잡겠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카이의 사장이 누구였습니까? 지금 김조원 현재 청와대 민정수석이에요. 그 청와대 민정수석이 이 정부 들어와서 오랫동안 사장을 했던 이 카이에서 채용비리가 있었다? 이거 정말 저는 참 의아스러운 일인데요. 그 김조원 씨가, 지금 현재 청와대 민정수석인 김조원 씨가 조국의 후임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이 된 분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런 부분 정말 명명백백히 밝혀야죠. 그리고 횡령해먹은 부분 이런 거 다 밝혀야죠. 그래서 도대체 누가 사장일 때 이런 일이 있었는지 저도 궁금합니다. 정말 이런 적폐라고 할 수 있는 일들 더 이상 이 안보 부분에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밝혀내고, 그렇지만은 도저히 시험 성적서를 위조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현실적인 부분, 아까 말씀드린 거, 그런 거는 빨리 제도 개선 좀 했으면 좋겠다. 국회 국방위원들 힘 좀 쓰십시오. 모르면